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 박종호 님의 책에서 유색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인종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최근 200여 년간 서양인들이 이룬 가장 큰 가치가 자유, 평등, 그리고 박애 같은 개념이었다. 참으로 고귀한 말이며 훌륭한 사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백인들만의 자유요, 그들 사이의 평등이며 그들 속에서의 박애였을 뿐이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종종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를 예로 든다. 그 옛날에 놀라운 가치와 발전된 체제를 이룬 그들의 생각과 체계는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귀감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모든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투표했으며 책임과 의무를 균등하게 나누었다. 그런데 시민들이 민주주의 복록을 누리고 있을 때 그 밑에는 시민의 거의 5배에 달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아테네 시민이라고 말하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일 것 같지만 시민이란 단어는 다만 성인, 남자, 자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의 경우 자유인의 숫자는 겨우 4만 명 전후였다. 그리고 자유인들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사회가 무사히 굴러가도록 떠받치면서 노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거의 노예 계급이었는데 대략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였다. 그토록 우리가 존경했던 그들의 민주주의는 오직 자유인들만의 것이었다. 그들만의 자유요, 그들만의 민주였다.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과 언어와 종교에 상관없이 오직 같은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세운 나라다. 이 점에서 미국은 지구 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위대하다. 하지만 과연 미국인들은 그들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그 가치를 위해 달려왔던가? 어쩌면 백인만을 위해서 발전해온 것은 아니었을까? 미국에는 많은 흑인과 아시아인과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사는 나라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사회 구조의 하부에 있는 유색 인종들은 백인의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던 것이다. 마치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고상한 예술과 학문을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인권을 빼앗긴 채 일했던 것처럼 그런 고대 그리스도 민주주의를 했다고 외쳤다. 그리고 미국도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라고 부르짖고 있다. 미국의 소설가 해리엇 비처 스토가 쓴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과장하자면 소설 한편으로 노예 해방의 자각이 촉발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더 이상 톰 아저씨의 세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 깊은 생채기는 여전하며 그 잔재는 아직도 남아있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흑인이 대통령도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진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구한 오스카 쉰들러 같은 인사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치의 죄가가 희석되고 독일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을 앉혀놓는다고 그것으로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런 유명인의 부각이 도리어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버리고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를 회피하게 할 수도 있다.
역대로 파리의 최고급 호텔에서만 묵었던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주 유럽 대사들은 인종차별 문제를 개혁하고 지배와 착취의 문제를 설파하기보다는 화려한 파리 생활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과 가족은 유럽의 상류층 생활에 젖어 있었고 영혼은 아프리카 민중들의 생활과 유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이상 그들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선진국으로 파견되었던 제3세계 국가의 외교관들이 흔히 보였던 행태다. 지금도 몇몇 외교관들은 자신이 마치 주재국의 시민인 양 그곳 생활에 젖어서 살지도 모른다. 두지 오웰의 동물 농장에서 인간에게 항거하는 돼지 집단의 대표들은 입으로는 돼지를 대변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인간을 닮고 싶어서 인간을 흉내내지 않았는가. 적잖은 아프리카, 아시아 지도권 인사들도 피부만 검거나 노란색이었을 뿐 그들의 영혼은 점점 백색으로 탈색되어 갔던 것이다. 지금도 서울에는 재즈나 팝 같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나오는 클럽이나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노래가 썸머타임이라는 곡이다. 그러나 썸머타임은 유한 계층이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붙잡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곡은 아니다. 게다가 재즈도 아니고 팝도 아니며 술집에서 부를 노래는 더더구나 아니다. 이 곡은 미국 작곡가 조지 거슈인이 쓴 오페라 포기와 베스에 나오는 엄연한 아리아다. 물론 한때 엘라 피츠제럴드나 루이 암스트롱 같은 흑인 가수들이 불러서 이 곡이 오페라에 나오는 것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거슈인은 비록 백인이지만 그가 작곡한 오페라는 미국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다. 우리는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해방된 흑인들은 어제까지의 주인이었던 백인들과 나란히 행복하게 배불리 먹고 잘 살았을까? 답은 천만에요다.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만 되었을 뿐 먹고 살 것이 없었다. 차라리 노예 시절에는 주인에게 매는 맞지만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자가 되어 스스로 벌어서 먹어야 한다. 적잖은 흑인들이 노예 시절만도 못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다시 이전의 농장주 밑으로 들어갔다.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북부로 떠난 흑인들은 고스란히 도시 밑바닥의 하층민을 구성하게 되었다. 해방된 흑인 남자아이는 10세만 되면 도둑질을 배우고 여자아이는 12세면 몸을 팔았다. 해방된 흑인들의 이런 사회적 문제는 백인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흑인도 엄연한 미국의 국민이지만 백인 정부는 흑인들을 국민으로 껴안고 함께 갈 생각조차 감히 하지 못했다. 링컨 정부조차도 해방된 흑인들에게 중앙아메리카로 가서 또 다른 식민지를 건설하라거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 당신들이 나라를 세우라고까지 제의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 아프리카로 귀환한 흑인들이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 공화국이다. 이렇게 백인들은 유색인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미국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일 수 있는가. 그 시대에 해방된 흑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것이 포기와 베스다. 남자 주인공 포기는 흑인에다 불구자다. 그는 흑인 여인 베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영어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가 부르는 아이리아는 문법도 틀린 베스, You is my woman이다. 그런 환경에서 젊은 흑인 엄마가 아이를 안고 부르는 노래가 썸머타임이다. 지난 겨울에는
추운 데다가 식량도 없어 힘들었는데 여름이 되었으니 먹을 것도 많고 춥지도 않아 좋다는 내용이다. 과일도 자라고 목화도 자라고 시내에서 물고기도 뛰어노는 계절이니 이제 우리는 굶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요즘 여름이 되면 모두 덥다는 걱정만 하지 먹을 것이 많아서 살만하다는 생각은 안 하지 않는가. 썸머타임의 가사입니다. 여름이다. 살림살이는 편안하다. 물고기는 힘차게 뛰어놀고 목화는 쑥쑥 자라는구나. 아가야, 네 아빠는 여유가 있고 엄마는 예쁘단다. 그러니 아가야, 울지 마라. 언젠가 그날이 올 때까지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아빠와 엄마가 네 곁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흔히 짐작하던 것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은가? 제목처럼 여름의 풍경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흑인들의 처절한 역사와 슬픈 환경이 그대로 담겨있는 아리아다. 흑인들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들의 노동은 결과적으로 백인 사회를 더 살찌운 것이고 그 대가로 흑인들은 백인들이 먹다만 부스러기로 목숨을 연명했다. 흑인을 바라보면서 백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가 빵을 구우면 흑인들은 빵 껍데기를 받아 먹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면 흑인들은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우리가 술을 빚으면 흑인들은 술 찌꺼기를 먹지. 그리고 말한다네. 검둥이들에게는 이것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흑인은 아름다운가? 도시 거리마다 질비한 성형외과를 찾는 여성들 대부분이 원하는 얼굴은 서구적인 얼굴이다. 저를 보다 동양적인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방문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아시아인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서구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왔다. 어려서부터 서양 영화를 보고 월트 디즈니 만화를 보고 바비 인형을 동경하고 서양 잡지 속 사진들을 오리고 백설 같은 피부에 팔등신의 유럽 모델들을 흉내내면서 미의 기준을 세워왔다. 미술실에서 데생을 할 때 그렸던 석고상들은 미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높은 코에 깊숙한 눈을 가진 얼굴들이었다. 그런데도 코가 낮은 우리들은 높은 코를 잘 그려야 대학에 갔다. 서구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열등하고 못생긴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못난 것일까? 그렇다면 백인들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검고 더 무섭게 생긴 흑인들은 대체 자신을 얼마나 못났다고 생각할까? 아프리카 콩고에서 주민들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연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킨샤샤 심포니는 열악한 환경에서 악기를 직접 만들어 연주회를 여는 콩고 사람들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다. 그런데 거기에 드디어 콘서트를 열게 되어 분장실에서 화장하는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가 나를 아연하게 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화장품을 건네면서 이거 써봐. 바르면 얼굴이 희어져. 아, 그들도 얼굴이 희어지는 것이 소망인가 보다. 하지만 초콜릿처럼 검은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다고 희어질 것인가. 그때까지 보여준 베토벤 음악을 향한 헌신과 열정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 흑진주같이 영롱한 그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그 말, 내 귀에서는 그때까지 쌓인 감동이 산산이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녀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콩고 국민들은 수백 년 동안 벨기에의 식민지로 오직 벨기에의 융성과 유럽인의 번영을 위해 뼈가 부서지게 살아왔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벨기에나 미국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갈망할 수 있는 것도 실은 식민지 콩고 땅에 살던 벨기에인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음악 문화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콩고의 흑인들은 지배자 백인들의 가정에서 베토벤이 연주되고 쇼팽이 흐르는 것을 커튼 뒤에서나마 들어왔던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삶은 벨기에 사람처럼 우아하게 사는 것이며 벨기에 미녀 같은 외모를 선망했을 것이다. 벨기에인은 떠나고 흑인들은 해방되었다. 콩고 사람들은 벨기에 사람들이 놓고 간 피아노와 버리고 간 부서진 바이올린을 들고 교사도 없이 스스로 음악을 익혔다. 베토벤은 벨기에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베토벤을 들으면 유럽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끓는 인간이었다. 콩고는 독립했지만 콩고 사회의 열악한 경제와 피폐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콩고 국민들도 열심히 일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이 닭을 쳐서 계란을 생산하면 시장에 나가 계란 하나를 40원에 판다. 하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계란은 30원에 팔리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콩고 사람들은 그 계란을 사 먹지 않는다. 10원은 큰 차이다. 미국에서 온 계란은 거의 두어 달 전에 나은 것이고 대형 농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화물선에 실려 오랜 운송기간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방부제와 항생제에 절었을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콩고 사람들은 미제 계란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강은 더 나빠지고 양계를 하는 사촌은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콩고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비단 콩고만의 일일까? 우리의 처지는 다를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콩고 국민 8천만 명의 등을 딛고서 벨기에라는 인구 1,000만의 잘 사는 인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다. 벨기에 사람들은 세련되고 우아하고 예술을 즐기는 교양 있는 시민들이다. 우리는 우아한 유럽을 부러워하지만 그 이면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백인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백인들의 풍요에 기여했다. 콩고 위에만 벨기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도네시아를 발판으로 네덜란드의 오늘이 있었던 것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필리핀을 딛고 스페인이, 앙골라와 모잠비크를 딛고 포르투갈이, 인도차이나와 알제리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위에 프랑스가, 그리고 인디아와 파키스탄 등 60여 개 나라들을 짓밟고 오늘날 영국이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흑인들을, 나아가 황인종을 포함한 유색인종을 백인들은 고맙게나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백인의 식민주의는 지배는 당연하다는 이론 위에서 행해진 것이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이라는 것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유럽인들은 식민지 왕족들을 끊임없이 자국의 피와 섞었다. 이런 경우에 식민지 왕족들은 귀족의 신분이 되었고 상류층 교육도 받았다. 그래서 비록 혼혈이지만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으로 남았다. 이들을 혼혈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나 프랑스의 소설가 뒤마 등이 대표적인 혼혈 엘리트들이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일 뿐 아니라 러시아 백성들의 정신적인 표상이다. 그런 그가 정작 피부는 검었고 까맣고 거친 곱슬머리였다. 푸시킨은 외중조 할아버지가 아비시니아의 왕족으로 아프리카의 모계를 가지고 있다. 그는 러시아에 귀화하여 러시아 귀족 여성과 혼인했다. 푸시킨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을 읽어본다면 그는 뼛속까지 러시아인이며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흑인의 피가 섞인 외모 때문에 평생토록 고민하고 자주 좌절했으며 러시아 사회에 진정으로 편입되지 못한 영원한 경계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알렉산드르 듀마는 생전 2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당대 최고의 프랑스 소설가였다. 할아버지는 프랑스 귀족이었지만 할머니는 IT 출신 흑인 노예였다. 다른 피부와 다른 계급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탄생한 그는 사생아이자 혼혈아였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비판과 연민이 어우러진 그의 문학적 시각은 검은 피부와 무관하지 않다. 탄생 200주년이던 2002년에야 그의 유해는 파리 팡테옹에 안장되었는데 팡테옹으로의 이장은 대중문학가라고 하여 배관시되었던 그의 작품 세계가 재평가되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국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프랑스 정부가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 혼혈 엘리트의 명예회복에 200년이 걸린 셈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끼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단일 민족이나 순혈주의를 외치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대의 세계에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피부색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런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혹시 우리도 백인들이 흑인을 다룰 때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모품으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 백인들이 흑인들을 다루었던 아픈 기억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쩌면 우리가 가짜 백인의 자리에 올라앉아 그들이 우리에게 자행했던 만행을 되풀이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정한 시민사회는 요원할 것이다. 이제 인종차별 문제는 입장이 180도 뒤바뀐 상태에서 우리 목전에 다가왔다. 1963년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유명한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를 외쳤다. 이 연설로 흑인들은 영원히 가슴에 새길 꿈과 용기를 얻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리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불의와 억압과 열기가 가득한 메마른 미시시피에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넘쳐 흐르는 그런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술은 언제 슬퍼하는가에서 인종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